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이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수습 과정에서 도로가 차단돼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사고 현장 인근 CCTV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고속도로 위에 소방차 등 차량이 혼잡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불길은 잡혀 더 이상 연기가 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노란 소방차 앞쪽으로 보시면 새카맣게 타버린 차량 여러 대가 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입니다. 승용차 1대와 화물차 3대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사고 이후 화물차 2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 난 화물차 1대의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리를 다친 채로 구조돼 소방당국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사고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인화성 소재라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평택 방면 도로를 전면 차단하면서 남한성 나들목 인근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한미가 워싱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은 귀국 사흘 만, 김 장관은 이틀 만에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겁니다. 지금 맞게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그 쟁점들을 물론 화상으로도 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미 상무부를 찾은 두 사람은 미국 측 협상 대표격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을 마친 김용범 실장은 이견이 있었던 핵심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일부 또 진전이 있었고 많이 만나면 뭐 조금 더 이제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사업보다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을 혼합한 대미 투자 구성을 협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곧바로 애틀랜타를 경유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경주 에이펙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혀 이번 주 협상 타결을 위한 한미 간 막판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대화의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협의를 조정하고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합리성을 믿고 있고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동맹이고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두 정상 간의 대면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며 또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제안했던 피스메이커 역할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는 질문엔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외신 인터뷰와 달리 미국과 관세 협상, 북미 관계 등 현안에 대해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 역시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국내 현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기간 연쇄 정상회담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이 차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 차관은 먼저 부동산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제 발표 뒤 한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 꿈을 꾸고 있는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충분히 사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불거진 이른바 갭 투자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셈입니다. 유튜브 사과는 2분이 소요됐고 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기 성남에서 갭 투자자에게 아파트를 팔고 배우자는 전형적인 갭 투자를 했다는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본인은 이른바 주인 전세를 활용해 갭 투자에게 집을 팔고 배우자는 전형적인 갭 투자를 한 건데 10.15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에선 이런 방식의 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날선 반응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인 갭 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차관이 어제 서울의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방문 공개 일정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국토부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정이 중복됐기 때문이라며 이 차관이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거라고 했지만 사태가 점점 커지자 입장 소명 시기를 당겨 정격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국정감사 11일 차인 오늘 여야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과를 고리로 한 부동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주요 검찰청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민생감사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이슈들로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성 발언을 한 국토부 차관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국감장에서도 관련 공방이 나왔다고요? 네, 국토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라는 발언으로 문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를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도 변명으로 일관해 더 화가 난다며 본인은 차익 실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배우자 탓을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발언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과를 했고 언행으로 말꼬리를 잡는 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알면서도 버티는 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또 국민 염장을 지르는데 사퇴해야 한다고 강한 발언을 하기도 해서 파장을 주목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이끄는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도록 각종 법안을 재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세제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당 핵심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는 게 먼저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당이 코스피 상승을 독려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을 일으키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하여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의 호응에 힘입어 그야말로 부동산 공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선 정부 고위 관료를 포함한 법력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관련 발언을 대조시키는 퍼포먼스 영상까지 틀었는데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가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부동산 규제 중독은 민생 파탄만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세제 개편도 파고들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 등 야당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부동산의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에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나머지 국감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는데 정작 국감과는 동떨어진 사안이라고요? 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화약고란 별명에 걸맞게 국정감사 시작 전에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상정하려 시도했는데 민주당이 토론 종결 표결을 증인 표결로 착각해서 반대표를 던져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발언권을 얻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1시간 반 가까이 밀린 상황입니다. 질의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김건희 씨와 얽힌 사건을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문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 간의 갈등을 조명하는 등 검찰개혁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KBS 등을 들여다보는 과방위는 국감 자체보다는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잡음이 더 큽니다. 특히 보도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데 대해선 여당 지도부조차 과유불급이라며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는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결혼한 딸 결혼식에 대한 미심쩍은 해명만 늘어놓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 하냐고 반박하며 곧장 질의로 넘어갔지만요. 야당은 지지 않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 경위 등을 따져 묻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경비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일에 경비 인력이 이태원에 전혀 배치되지 못했다는 공식적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대응 부실 문제도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성기 기자,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된 거죠? 네, 정부가 지난 석 달 동안 진행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용산경찰서의 경비 수요가 폭증하면서 경비 공백이 생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와 시위 건수를 예로 들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옮겨온 뒤 6개월 동안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와 시위 건수는 92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용산서는 참사 당일에 이태원 일대의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는 게 합동감사 TF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수립했었던 헬로윈데이 대비 이태원과 인파관리 경비 계획을 참사가 일어난 2022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 등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사 발생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참사 발생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용산구청은 심지어 상황실 근무자가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방치하는 등 초동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참사 발생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책임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을 받고도 아직까지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습니다. 합동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비위가 확인된 경찰 51명과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관계자 11명에 대해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최상병 특별검사팀 주요 피의자 7명이 줄줄이 구속심사를 받아 특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금은 이 전 장관 심사가 진행 중이죠? 네, 조금 전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법원 입구 앞에서 이 전 장관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기도 했습니다. 출석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순직 사건의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후엔 유재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최상병 특검 피의자 7명이 한날 심사를 받게 된 건데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2명의 판사가 나뉘어 맡게 됐는데요.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시치사상 피의자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짚어주시죠.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고요? 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숨진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특검 수사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죠? 네,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6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에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최수근 상병이 숨진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기각 사유 중 하나였던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부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내란 특검 오늘 박성재 전 장관을 다시 조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위해 오후 3시 이곳으로 출석합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기각 사유로 지적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부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인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한 승재현 인권국장을 불러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이후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수용 인력 점검을 지시한 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받았다며 통상적 업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죠. 네, 법원은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의 협조를 바란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이미 통보했는데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입니다. 추 의원과 함께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의정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건진법사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 구두, 가방 등을 제출받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행방을 몰라 목걸이와 구두, 가방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했던 기존의 수사는 진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건진법사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실물도 제출한 만큼 이젠 건진법사가 돌려받은 게 정확히 언제고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김 씨가 맞는지로 초점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샤넬 전 직원이 김 씨 공판에서 가방을 교환하러 온 유경옥 전 행정관이 누구와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그게 김건희 씨였던 것 같다고 한 증언도 의혹 규명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물건을 받은 게 확실하지 않다며 제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특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북이를 전달하고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800을 돌파한 지 사흘 만인데요. 이로써 이른바 4,000피를 눈앞에 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이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과 7월, 8월에 이어 네 번째 동결 결정인데요. 수도권 집값과 환율 불안이 동결의 배경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됐군요. 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 참여자 85%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5명이 동결을 선택했고 1명만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최근 1,43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재현과 일본 엔화 약세 영향에 1,430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은 것은 올해 5월 2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이달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도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달과 12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두 번 모두 인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 연 2.5%와 미국 기준금리 상단 연 4.25%와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입니다.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려 한미 간 금리 차이가 1.5%로 좁혀지면 외국인 투자와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이달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확인한 후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에서 한은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4명은 3개월 이내 인하를 전망했고 2명은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5개월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북한 매체가 보도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미사일 총국 주도로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괴상봉의 목표 지점을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참관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재원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극초음속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최근 열병식에서도 등장했던 활공체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화성 11마형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군은 변칙 기동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해당 기종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걸 강조한 거죠. 북한이 경주 에이펙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대미 메시지라는 분석이 뒤따랐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를 선택해 수위 조절은 한 것으로도 평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며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지속적 추구를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검증과 방어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예,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이슈가 오전 질의에도 쟁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10.15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 무주택 서민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고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계획했던 걸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결국 이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비롯한 아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되겠죠. 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대수주 업체 특혜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했다는 오 시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감사 안 하고 중단이 됐는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위증인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밝히라고 꼬집었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TBS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법적으로 민간 투자가 안 된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그래서 빨리 그 TBS 출연기간 해제 조치 그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보고를 받고 계시네요. 그건 민주당 시각이죠. 민주당 시각이 아니고 그거는 법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오후 질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불편한 대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놓여 있죠.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명 씨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갭 투자가 전면 금지됐는데요. 이번 정책을 주도한 고위직 인사들이 갭 투자로 아파트를 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이상경 차관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상경 차관 사과이자 또 해명, 본인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로 좀 여론이 가라앉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국민들의 좀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어서 예. 가라앉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국토부 차관이 한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경우는 죄송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다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갭 투자를 준비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갑자기 계획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다거나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집값 안정되면 살아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1년 전에 갭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기분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단 사과는 잘했고요. 사과는 좀 잘했습니다만 배우자를 위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샀다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같이 사는 거고 만약에 배우자를 위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배우자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어야 되는데 아마도 또다시 비난이 올까 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등이 집값이 뭐 10억씩, 20억씩, 30억씩 띄운다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또 서초, 송파, 강남은 뛰지만 또 마포, 용산까지 뛰지만 또 지방의 부동산들은 오르는 걸 넘어서서 떨어지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분양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뜨는 폭등하는 집값을 막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리 인하기에 현금 유동성이 더 풀리면 더 오를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피해를 보거나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강남 상부의 집값만 폭등하는 것들이 이건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을 주도했던 이른바 부동산 정책 5인방, 김용법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원 금융위원장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죠. 이찬진 금감원장까지 모두가 지금 보시면 밑에 저희가 자막으로 달아드렸습니다만 갭투자, 또 증여 논란 이런 논란들이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결국 이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요. 내로남불과 사익 추구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왜 이렇게 내로남불 사례가 계속 속출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본인들도 이런 규제라면은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각자의 부를 증식시키고자 행동하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든가 선호지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오래 보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미 이른바 선호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다 집을 사놓고 혹은 갭 투자를 해놓고 앞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못 산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쉽게 살 수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른바 선호지라고 하는 곳의 아파트들은 더더욱 희소한 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해요. 그렇게 하면서 선호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본인들이 이미 사놓은 것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로남불을 넘어서 사익 추구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오늘 오전에 내놓은 저 입장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없어요. 말보다 잘못된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 철회야 한다, 원상으로 돌려놓겠다, 죄송하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고 본인의 말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로는 국민들의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그래픽으로 보셨던 인물들 중에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 자신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2채 중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조금 말이 바뀐 부분도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2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자, 처분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라는 뜻이었다라고 해서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 아닌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집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 자체가 국민들께는 약간 속임수의 말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는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를 통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이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의 대물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갭투자가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에요. 과거에도 다 갭투자했었고 국민의힘도 지금 왜 갭투자를 막았냐라고 비난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갭투자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갭투자했다고 비난하죠?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이건 정쟁을 위한 비난하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갭투자를 왜 못하게 하냐? 갭투자 풀으라고 해놓고 갭투자한 공무원들을 비난해요. 이거 자체는 자신들의 정책은 없으면서 어떠한 그 정책 설계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 강남에 50억 정도의 집을 금수저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리고 의사,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아니라면 솔직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갭투자라든가 이런 얘기들 자체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좀 멀어진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봤지만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까 모든 국민들은 상실감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꾸 뭐 강남 상구의 어떤 부자들을 갖고 투기꾼인 것처럼 그리고 막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할 것처럼 했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서울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비록 이게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득이한 정책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갭 투자를 막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갭 투자한 사람들을 왜 비난하냐라는 말에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겠어요? 아니 이찬진 금감원장이나 저희가 앞서 살펴본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전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만약에 그 규제를 이제 막 적용받을 사람들 같으면 못할 일을 이미 미리 다 해놓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그 기회를 봉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것이지 갭투자라고 하는 행태 자체를 지적하는 겁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에서 각자가 적법하게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만 먼저 해놓고 내가 그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위치에 있으면서 남들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해서 봉쇄해버리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입니다. 모든 서울 시민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서울 시민이 노력하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은 있어야 되고 그런 기회 자체는 평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성벽을 쌓아놓고 봉쇄하면은 그것은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원상으로 되돌려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쇼츠 노래까지 만들어서 지금 비판에 나섰고요. 또 오늘 아침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사퇴 요구도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금빛 누각 서민들은 서울 진입 금지 허가받아야 집을 사는 세상 지도 위 경계선 서울 진입 금지령 서울 입성인 계급표 대통령실은 강남의 다주택자 내가 하면 싣고 주남이 하면 투기 강남 대치 잠실 장미 역삼 푸르지오 우리만 블랙 사지 폭풍하다 말아대 그 법 위에 사는 자는 따로죠 민주비 속하는 송파의 사회 수석은 강남 용산 국민은 허가증 받기 위해 줄을 서네 서울 성문을 닫아라. 자,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에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들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당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당 최고위원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죠. 특히 관리 출신 아니냐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 시그널을 지금 모르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겠죠. 저는 그 아주 바람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자, 일단 가장 앞서 보신 그 쇼츠 노래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쇼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강남 3구에 집이 없습니까? 마포 용산에 집이 없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정책 설계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들이잖아요. 행정고시 합격해서 잘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혼인을 잘하거나 또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가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강남 3구 살았어요. 그거 자체를 비난하면 이 사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강남 3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지, 아니면 내가 강남 3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 국가 경제의 도타,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든가 실물 경제로 이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 죄다 집 사는데 투자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서민들의 집 살 기회를 봉쇄했다, 뭐 국민들을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데, 서민들이 서울에 15억짜리 집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15억 미만의 집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치 국민의힘이 서민을 표방하고 국민을 표방하는 정당인 것처럼 저렇게 비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우리 집값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 인구 절벽의 문제, 1인 가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 폭등해서 그거 비난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집값 공급 대책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있습니까? 집 공급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재명 정부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관점이라고 한다면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빨리 제대로 잘 세워내야 된다. 올 연말에 낸다라고 하니까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서민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집값이 안정돼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비난만 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정부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몇 마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언제 이렇게 이재명 정부처럼 과격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 서울에 진입하지 못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까? 지금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전부 다 이제 집을 사려면은 원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성이 대거 감소하죠.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 내 집을 못 내놔요. 왜? 팔았을 때 대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매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택은 최소한의 수요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 일부의 소량이 거래가 되면서 시세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서민들께서 거래해야 되는 주택들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본질을 회피하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10.15 부동산 대책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집값 공급 대책을 제대로 세워두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놔도 그 집은 5년, 10년 후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정부 비난보다는 지금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솔직히 저도 유튜브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이 대책이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어떤 대담을 하다 보면 이 정책이 정말 잘 됐다,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반반으로 나뉘어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생각과 어떤 실물 경제를 다 반영하고 이 실물 경제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는 결과로서 책임지는 겁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정말 안정화되고 여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중산층과 서민들이 집 살 기회가 조금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정책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 내세우자마자 잘못됐다고 철회하려다 철회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 말씀만 제가 예,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정파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분께 제가 전문적인 식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팩트는 맞아야죠.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이 폭등했습니까?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해 5월 말 기준으로 KB부동산 시세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날 때 얼마 됐습니까? 12억 원대가 돼서 2배가 됐어요. 5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6억 올린 정권에서 3년간 1억 정도 올린 윤석열 정부를 부동산 폭등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KB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재명 정부 석 달 만에 5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627 부동산 대책 내고 안 먹혀서 97 대책 내고 또 1015 대책 내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죠. 627 대책이 강력한 대출 규제였는데 그거 해가지고 석 달 반 동안 먹혔습니까? 오히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더 올랐다니까요. 이 1015 대책은요 이미 전망이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고 전 국민이 자기 집을 사거나 전세 얻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이 전문가인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경복궁 경회루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있는 그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에 더해서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라는 의혹이 나와서 어제 국감이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경회루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저도 방송을 보고서서 왜 갔나요? 9월 12일 날 그 월대 복원 기념식과 그다음에 UAE 그 대통령 국왕 그 국빈 방문 보세요. 네. 당시에 그 우선 기념 답사 차원에서 아마 설명을 들으시러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에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일개 안여자가. 자, 김건희 씨가 경회루뿐만 아니라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용상이라는 거는 왕이 앉았던 자리이잖아요. 거기 앉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한심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국보라고 하면 정말 눈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문화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면 안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예. 또 훼손시키거나 보존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분이 과거 왕들이 앉았던 그 용상에 본인이 앉았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본인이 뭐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짝다리를 줍고 슬리퍼를 신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에 가서 언제든지 가고 그 옆에는 금 거북이를 전달한 그래서 매관 매직 의혹이 있는 사람과 저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만큼 국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대통령의 부인이 나 그냥 경회로 갈게 근정전 갈게 문 열어 하면 그냥 열어주는
뭔가 제도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긋나 있는 것 같은 예. 마치 국가가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은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랬을 때 법적 책임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법적 책임은 문화재보호법상 예. 저렇게 문화재 보호를 해야 될 곳에 마음대로 가서 뭐 용상에 앉고 그래서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법 위반을 떠나서 더 큰 위반이죠. 국민의 법 감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사사로이 움직일 수 없는 곳에 가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국가가 너무 가볍게 국격이 실추된 것이 아닌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유산 차담회를 상당히 다수 진행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왜 이랬을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김건희 씨가 그 이른바 용상에 앉은 것이라든가 예. 그런 국가유산 차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고 부적절한 행동들이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언행들이 누적된 결과로 현재 특검도 받고 있고 예. 수사도 받았고 또 재판에도 넘겨져 있고 영어의 몸이 된 상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동시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양문석 의원의 언행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 봤습니다마는 일개 아녀자가 거기 앉아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녀자는 명백하게 여성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즉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성비하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에요. 자, 김건희 씨는 이미 구속됐고 재판을 받고 있고 아마 높은 확률로 감옥에 상당 기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저런 행동에 대한 반복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주변에서 저런 행위를 반복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의 저런 언행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반복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윤리적으로 적절한 제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리고- 봤을 때 예. 이 아녀자라는 표현이 뭐 비하하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슬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국민들이 좀 응어리가 져 있는데 그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그럼에도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은 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일교 얘기를 해보자면 통일교가 건넸다, 김건희 씨 측에 건넸다고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 또 샤넬 가방. 애초에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이 물품들을 실물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전성배 씨, 건진법사 측에서 이 실물 물품을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왜 그러면 입장을 바꾼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현실 찾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김건희 씨의 도움으로 모든 권력과 인사권과 뇌물 등을 그냥 마치 자신이 공무원인 것처럼 받고 김건희 씨에게 편하게 통화하고 선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속을 다 차렸습니다만 지금 막상 구속되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을 해줘야지만이 자신의 형사 판결에 유리하고 조금 형을 덜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실대로 토해내는 거죠. 예. 마치 그 명품 가방도 받았다가 바로 잊어먹었다라고 했다가 그 가방을 신발로 바꾼 것이 확인되니까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권력 무상이라고요. 권력 떨어지고 자신의 몸 편하고자 사실관계를 다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도 그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이 명품백이라든가 모든 사실관계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세상이 바뀐 상황에서 현실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아마 이분도 지금 현실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에 가까운 비밀번호인데 그동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무슨 종교적인 계기를 예, 예, 언급했잖아요. 예. 굉장히 국민적으로
비웃음을 면치 못할 만한 발언이에요. 이 비슷한 일이 2022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탈원전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자부 공무원이 그 PC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거 왜 삭제했냐고 하니까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해서 당시에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조롱 섞인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도 도대체 이런 주장을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했다가 그 20자리면 어딘가에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양형에도 나중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공록을 받았던 사람다운 태도다라는 부분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3년 4개월 만에 대면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렸는데 뭐 서로 재판장에서 고성도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 모습 어땠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한때는 무상으로 여론조사해주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굉장히 긴밀하게 비밀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권을 탈취하다가 이제는 김건희 씨를 향해서 나를 구속시킨 사람이다라고 해서 비난하잖아요. 그럼 죄가 있는데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도 본인도 잘못 있어서 구속이 되고 김건희 씨도 잘못이 있어서 구속됐으니까 피장파장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방송에서 건진법사, 명태균 다 이 주술가들이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살았을까. 그래서 이 정부가 3년 만에 막을 내린 것들이 결국에는 주술에 의해서 막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다음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부도 그렇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이 인정받고 정부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주 보고 뭐 주술 보고 해서 돼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오히려 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사안이 좀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특검법 자체가요. 민주당의 정치 브로커 척결 의지가 대단히 부족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 명칭에부터 김건희 씨, 명태균 씨 그리고 건진법사를 자처하는 그 전성배 씨의 법사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사안은 적어도 굉장히 중요성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을 16가지나 나열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수사 역량이 굉장히 분산됩니다. 그러면서 양평 공흥기구 개발 특혜 의혹 같은 것을 수사하다가 양평군 면장 같은 분께서 정말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있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 법안을 사실 바람직하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는 아직까지 수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명태균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아니고 그 주장에는 허위와 진실이 섞여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진실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그중에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우리 정치가 도려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딘가에서 이런 음습한 정치 브로커들, 제2, 제3의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좀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에는 수사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0도를 웃돌았는데요.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을 보이겠지만 연일 비가 내리는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추위는 이제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1.8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았습니다. 정오 기준 서울은 17.8도인 가운데 한낮에도 1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월요일에 우리나라 상공으로 내려왔던 찬 공기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맘때 서울 예년 기온이 아침에는 8에서 10도, 낮에는 17에서 19도 정도인데요. 기상청은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에는 이번 주보다 더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인데요. 강원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거나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주 사이 기온이 크게 들쭉날쭉한 만큼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영동 지역은 요즘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다고요? 네,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영동 지역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바람이 산맥에 부딪혀 비가 내리는 건데요. 지금은 비의 강도가 5mm 미만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영동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10월 들어 강원 인제 산간에는 누적 강수량이 800mm에 육박했고 강릉과 동해, 속초에도 4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동해안 지역의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더해지며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산 주변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얼마 전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강원도 강릉 지역이 이번엔 때 아닌 가을 장마에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비가 이제는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한 달여 전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흙먼지가 날리던 강릉의 한 배추밭입니다. 하지만 해갈 수준을 넘어 장마처럼 길게 이어진 비로 인해 지금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한 배추들은 대부분 누렇게 죽어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땅이 무르고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배추 생육은 평년의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밭입니다. 살짝 힘만 줘도 배추가 이렇게 맥없이 뽑히고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는 이달 들어 이틀만 빼고 비가 내렸고 강수량은 368mm로 평년의 4배를 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습한 환경에서 자주 생기는 녹균병과 무름병 등 병충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15개 면적의 송정동 배추밭 가운데 80% 이상은 사실상 수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물었을 적에는 농민들이 노력을 하면은 됐습니다. 뭐 물을 갖다 기른다든가 지하수를 펀다든가 노력을 하면 됐는데 지금 가을철에는 비가 오는 거는 농민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될 상황이 없습니다. 잦은 비로 인해 수확을 앞둔 벼 나달에서 싹이 트는 수바라 현상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싹이 튼 나달은 변색되고 맛이 떨어지는 등 품질이 저하됩니다. 수바라 피해 노는 강릉 지역에서만 축구장 630개 면적에 달합니다. 가뭄에 간신히 살려내가지고 이제 수확이 좀 떨어져도 이제 수확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 수바라 피해가 가뭄 피해 되면 더 많습니다. 이게. 강릉 지역에는 오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에 이어 이번엔 때 아닌 가을 장마까지 극단을 오가는 변칙 날씨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젯밤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화재로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꺼낸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주문인데 입구도 막아놓고 지금 못 올라가게 해서 뭐가 뻥뻥 터지고 지금 꺼지고 있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는 집주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나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 화재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객실안이 까맣게 그을려 폐허처럼 변했고 가구는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투숙객 8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고가차도 사다리 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철거민에게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내걸려 있습니다. 60대 남성 A씨로 방배 5구역 재개발 보상에 불만을 품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8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보증금이랑 이사 비용 그거를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락 체크 이런 거 다 하셨나 봐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한때 경찰이 부근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원룸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또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맥박이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원룸 안에 있던 학생 등 16명은 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5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신형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다음 날 북한이 대외 매체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탄두 모습과 명중 장면까지 공개했는데 극초음속 비행체라고만 소개할 뿐 미사일 기종과 재원, 사거리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된 탄두 형태와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근 무장장비 전시회와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화성 11 마형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방어 돌파 능력과 파괴력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 적을 조정밀 타격하는 위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화성 11 마형은 북한의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탄두부 외관이 날개가 달린 활공체 형태가 특징입니다. 변칙 기동으로 요격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 군은 이번 시험 발사 당시엔 변칙 기동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위한 국방력 발전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고 시험 발사인 점, 한국과 미국 등에 대해서 직접 검증 없이 잠재적인 적수적 표현을 한 것은 아마 수위 조절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발사된 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봉우리 탄착 지점에 명중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비행거리가 400km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까지의 거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위는 조절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다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여 한미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여론 추이를 보며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푸틴은 보란듯이 핵훈련을 실시하며 무력 시비를 벌여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라앉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아예 만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When we canceled th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it didn't feel right to me. It didn't feel like we were going to get to the place we have to get, so I canceled it. But we'll do it in the future. 동시에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부문 제재에 집중해 전쟁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돈줄 죄기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look, these are tremendous sanctions. These are very big. Those are against their two big oil companies, and we hope that they won't be on for long. We hope that the war will be settled.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전략 훈련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를 시험 발사하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를 겨냥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Сегодня у нас плановая,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планова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ядерными силами, как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대대적인 드론 공습으로 12살 어린이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칩 AI5 개발을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함께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계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AI4 칩을 생산했으며 AI5는 TSMC로 전환한 뒤 AI6 칩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만든 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발언이 현 세대 칩에서 삼성전자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TSMC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8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 결정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창용 한은 총재 조금 전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는데요. 역시 집값 상승 원인이 컸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한 의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이미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실은 그 전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추가 인하는 좀 힘들겠다는 전망은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 총재, 우리 이창용 총재겠죠. 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큰 방향성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수차례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요. 지난 8월부터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 집값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실은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힘들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채권 시장에서도 현재 서울 집값과 수도권 집값을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에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환율 문제, 이 원화 약세 문제도 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과 일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도 부담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 국가의 기준금리는 쉽게 말하면 그 나라 통화의 돈값, 돈 가치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이제 원화의 약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동기, 유발 요건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이 환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안하죠. 오늘도 1,430원대. 어떤 호재, 어떤 일이 나와도 1,400원대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이 환율 급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은행은 별 큰 고심 없이 이번에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미 연준의 이달 말 기준금리 결정도 관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10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또 우리가 돌아보면 다음 주가
경주 에이펙이 있고 여기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 한미 관세 협상 타결도 다음 주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이제 그 금리 동결도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우리도 일종의 마치 점도표처럼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거든요. 근데 금통위원 4명이 3개월 내에는 인하를 한다. 쪽에 이제 표를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겠습니까? 조합해서 보면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 높은 이유는 실은 이 한미 관세 협상이 뭐 최악의 경우 파국으로 치닫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50% 넘는 관세율을 맞을 이 두려움이 실은 외환 시장에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미국의 10월 FOMC 지나니까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일단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집값은 모르지만 이 외환 문제, 환율 문제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이번엔 동결을 했지만 3개월 내에서의 금리 인하는 우회적으로 시사했던 막 그런 포석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내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 전 코스피가 장중 3,900선을 넘었습니다. 네. 고점에 대한 지금 부담도 상당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하죠.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 높은 환율에도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정말 폭식했다라는 표현이 많을 정도로 많이 예. 샀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은 일단 매도세거든요. 예. 어제 오늘은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왜 사느냐. 뭐 크게 보면 역시 AI 테마고 AI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3,900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더 가려면 실은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외에 또 다른 빅스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은 뭐 이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하고 조선이었었거든요. 마스가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함께 나와야 이 이상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일단은 지금 그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어떤 증권사에서는 61만 원으로 네. 설정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외국계 증권사의 탑이 56만 원이었었는데 예. 우리 KB증권이 이제 60만 원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50만 원 주가의 하이닉스, 그래서 50만 닉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60만 닉스를 꿈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HBM이요. 3 시대를 넘어서 HBM4 시대가 나가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HBM4에 있어서 하이닉스도 잘하지만 삼성전자도 잘하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잘한다.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HBM3E에 갖고 있었던 SK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발주처가 되지 않습니까? HBM에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있으니까 가격 협상을 치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불안했었는데 왜 이렇게 증권사들이 막 선뜻 56만 원, 61만 원을 외치냐면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HBM4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녹아들고는 있는데요. 예. 다만 시장은 정말 똑똑하잖아요. 지금까지 올해만 벌써 뭐 3배 이상 넘게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예. 그 HBM4에 대한 우월권, 그 독점적 지배권 역시도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라는 주장도 함께 실리거든요. 저는 오히려 후자 쪽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50만 원 좀 넘었었죠. 50만 닉스를 한 번 간 이 주가에는 HBM4에 대한 재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뭐 지금 영업이익 11조, 뭐 10조, 뭐 여러 가지 전망들 정말 좋은 전망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두 현재 주가에는 반영돼 있다는 쪽이고요. 그러나 또 다수설은 아니다. 이제 새 시대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어서 60만 원도 갈 수 있다는 전망, 이제 두 의견이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관세 협상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다시 미국을 찾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거의 마지막 국면이다. 이렇게 막바지. 전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예. 시간도 오늘 내일 아마 오늘 정도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지금 미중의 실무전 협상이 있거든요.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러면 우리랑 지금 협상하고 있는 팀이 말레이시아로 또 출발을 해서 중국과의
마지막 예.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그 매듭을 짓기 위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거의 마지막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예. 지금 전원에 따르면 일단 부분 타협은 없다. 이건 김영범 실장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타결 아니면 파국입니다. 이제 두 개밖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보도들 속속 새어나는 거에 따르면 3,500억 달러잖아요. 예. 이것을 분납을 어느 정도 미국이 좀 받아주는 것 같다. 가령 뭐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서 연간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도 좀 논의되고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3,500억 달러로 바꿔서 계좌에다 직접 입금해라는 선입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대응해서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달라고 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통화 수합 자체로는 이 테이블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수합이라는 주체가 실은 재무부도 아니고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협상 당사자에서는 뭐 논의할 수 없어서 달러 통화 수합은 배제하되 그동안은 거의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 입금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원하는 지급 보증 같은 방식들 한 1,500억 달러 수준은 선금 입금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우리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방식 이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결국 이게 마지막 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막바지로 다가온 관세 협상 좀 좋은 소식 있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한 최종 고위 관리 회의와 외교 통상 합동 강요 회의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최종 고위 관리 회의는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고 29일과 30일에는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외교 통상 합동 강요 회의가 열립니다.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에서는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 주재할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선 무엇보다 통신과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요.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담당 기관들은 경주 시내 곳곳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한전 직원들이 지상 기기함을 열어 내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벌써 몇 주째 하루 수십 곳씩 점검하지만 작은 이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요 행사장과 정상 숙소는 전력 계통이 4중으로 보강됐지만 만에 하나 정전이 나면 행사에 큰 차질이 생기는 만큼 막바지까지 정밀 점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숙소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 설비의 설비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서 거기 절하상 진단이라든지 PD 진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설비 점검을 한 후에 보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에이펙 기간 24시간 상황실에 6천여 명을 투입해 실시간 전력 공급 상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작업자들이 35m 높이 안테나 철탑으로 올라갑니다. 에이펙에 대비해 새로 설치한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전파 혼선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모인 경주에 잠깐이라도 통신장애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기지국마다 장비 수백 개씩을 새로 설치했고 이동 기지국과 발전차, 비상 케이블까지 갖춰 통신장애를 막을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장비 증설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한 개의 장비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다른 장비들이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국소의 장비 시설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제없이 열리려면 무엇보다 기반 시설이 중요한 만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끊김없는 경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라의 찬란한 유산이 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꾸며진 경주의 밤이 새롭게 빛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신라의 천문학자가 별을 관측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 올라가고 곧이어 유성우와 혜성이 나타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단순히 조명을 비추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첨성대 전체를 스크린처럼 활용해 신라의 별자리와 문화를 생생하게 살렸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보문단지엔 높이 15m 대형 알 모양이 우뚝 섰습니다. 신라의 건국신화 알에서 태어난 혁거새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입니다. 신라의 상징들이 영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보문단지의 밤을 채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컨벤션 센터로 지어진 육부촌도 신라 건국의 서사로 경주의 밤을 밝힙니다. 신라시대 왕, 왕비, 왕족 등의 대형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 오늘 24일부터는 이 일대에서도 1500년 신라의 유산을 빛과 영상으로 만나는 체험형 축제회장이 펼쳐집니다. 전통과 첨단이 만난 이번 시도가 경주를 미래형 문화도시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삼성이 한화의 7대4로 국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 승부를 2승 2패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김영웅이 3점 홈런 2방을 터뜨리는 원맨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삼성 타선은 경기 초반 한화 선발 정우주의 강속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무기력하게 침묵했습니다. 5회에는 잘 던지던 선발 원태인이 문현빈에게 석점 홈런을 내줘 0대4로 끌려가자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패색이 짙어 보이던 6회부터 김영웅의 놀라운 원맨쇼가 시작됐습니다. 한 점을 쫓아간 6회 말 김서현을 상대로 동점 석점포를 터뜨렸고 곧이어 7회 말에는 한승혁을 상대로 역전 석점포를 터뜨리는 믿기 힘든 활약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삼성은 이어 8회 이호성, 9회 김재윤 등 필승조를 가동해 석점의 리드를 잘 지켜 대역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영웅과 같은 활약을 펼친 김영웅은 홈런 2개를 포함해 3안타 6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4차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연타석 홈런은 역대 플레이오프 11번째 기록이고 김영웅은 이번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12타점을 올리면서 2017년 오재일이 세운 단일 시즌 플레이오프 최다 타점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그냥 편하게 쫄지 말고 그냥 타석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젊은 선수들이 더 재밌게 더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2승 2패로 균형을 이룬 두 팀은 하루를 쉬고 대전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 마지막 5차전을 치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충남 논산 강경읍 일대에서 가을철 대표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전통 젓갈과 고구마가 만나 새로운 음식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충남 논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도 이른 오전부터 강경 젓갈을 사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시민들도 북적이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고구마와 젓갈의 향연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김장을 해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첫 출발을 알립니다. 젓갈과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모닥불 위에 고구마가 익어가면서 퍼지는 고소한 향에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또 축제장 한편에서는 전통 어시장이 그대로 재현돼 있는데요. 상인들은 직접 담근 젓갈을 내보이면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축제답게 올해도 눈과 귀가 즐거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김치 담그기 체험부터 세대와 국적을 넘나드는 김장문화 교류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푸드 축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을의 쌀알에 줄지어선 젓갈 항아리와 강가에 펼쳐진 고구마 캠핑존의 따뜻한 풍경은 지금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가을 정취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특별한 가을 추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논산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쾌적한 가을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 좋습니다.
크게 춥지 않았던 아침에 이어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8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속 인공폭포를 찾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과 대구 21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륙과 달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동풍이 강해지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는 이맘때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이번 주 초반보다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이에 따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